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고전소설 어사방문수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심야의 자결. 박어사 일행이 순천부로 들어섰을 땐 이미 어둠이 고을을 덮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객사를 찾아 골목을 살피며 천천히 걸었다. 나으리, 최 부자 댁 규수 참으로 고운 처자가 아니옵니까? 칠복이가 희죽 웃으며 슬며시 말을 꺼냈다. 박어사는 헛기침을 했다. 아이 그래, 남의 집 규수가 양귀비처럼 곱다 한들 네 놈이 장가라도 들겠느냐? 헤헤헤, 아이 뭐 소인 같은 놈이 어찌 넘겨다 볼 수나 있겠사옵니까?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 하긴 그 불쌍한 부녀가 우리를 만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느니라. 하나뿐인 딸이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그 아비가 얼마나 놀랬겠느냐. 만약 그 규수마저 형장에 끌려갔더라면 그 순기가 재산을 꿰차고 큰 소리치며 살았겠지. 칠복이는 몸서리를 쳤다. 아유, 정말 생각만 해도 오싹하옵니다. 다음에도 그 규수처럼 어여쁜 처자가 얽힌 사건이면 좋게 예끼놈! 속에 얼마나 은큼한 심보가 들었으면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느냐. 이왕이면 다 홍치마란 말이 그렇게 좋더냐? 나으리, 소인이 대체 왜 웅큼하단 말이옵니까? 아니란 말이냐? 젊은 놈이 남의 규수 얼굴만 훔쳐보게 즐기니 그게 웅큼하지 않으면 무엇이 웅큼하단 말이냐? 그러자 칠복이는 멋쩍게 웃었다. 헤헤헤, 아이 뭐 긴 여정에 그만한 재미라도 있어야지 않겠사옵니까? 그 사이 거리는 까마득히 어두워서 지척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집집마다 문틈으로 등불이 새어나와 희미한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다. 나으리, 어서 객사를 찾아야겠나이다. 장흥 사또께서 노자도 넉넉히 주셨으니. 그래, 나도 좀 쉬고 싶구나.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거리는 개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어두운 골목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다. 그때였다. 사람 살려요.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담장 너머에서 여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다. 박어사와 칠복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곤 곧장 대문으로 뛰었다. 마침 대문이 확 열리며 한 처녀가 불빛 아래로 뛰쳐나왔다. 그 얼굴은 놀랄 만큼 고왔다. 그러나 지금은 공포에 질려 새파랗게 질린 모습이었다. 낭자, 무슨 일이오? 박어사가 다가서며 물었다. 처녀는 숨이 턱턱 막힌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박어사는 부드럽게 다독였다. 진정하고 말해보시오. 낭자, 무슨 급한 일입니까? 결국 처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집 안을 가리켰다.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요? 거듭 물었으나 처녀는 숨만 가쁘게 내쉴 뿐. 박어사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규모로 보아 제법 행세 있는 양반가이거나 못해도 관속 집안이라 생각되었다. 처녀가 떨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박어사와 칠복이는 그녀의 뒤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서는 중년의 사내가 무언가를 들고 아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사내는 낯선 두 사람이 들이닥치자 화들짝 놀랐다.
아니, 당신들은 뉘시오.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내정에 들이닥치다니. 박어사는 사내의 손에 들린 사발을 보고 눈을 번쩍 떴다. 그 약사발 당장 내려놓으시오. 뭐라고? 이거는 우리 집안 일이. 박어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백성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관원이 마땅히 살필바요. 그 사발 이리 내놓으시오. 그리고는 재빨리 사내의 손에서 약사발을 빼앗아 마당으로 힘껏 던져버렸다. 사발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안에는 독약인 비상이 들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주인 남자는 그 비상을 들이켜 스스로 삶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박어사는 한 발 다가서며 다그쳤다. 어찌 되었든 목숨은 먼저 살리고 볼 일이오. 무슨 연유든 간에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잠시만이라도 고정하시오. 아까 밖에서 사람을 부르던 낭자는 아버지가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달려나와 도움을 외쳤던 것이었다. 그녀의 떨림 그리고 집안의 침통한 기운을 보니 사연이 심상치 않았다. 주인 남자는 씩하고 고숨을 치며 노기가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이 무례한 자들, 남의 집안일에 어찌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그러나 박어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 한다면 그 즉시 말려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돌아가시려는 까닭은 모르나 한 번 죽으면 모두 헛일이니 충분히 생각한 뒤 죽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주인은 고개를 떨구며 낮게 말했다. 살아서 요구히 뒤집어 쓰느니 차라리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낫지. 그리할 밖에. 목소리는 체념을 머금었으나 한편으로는 누군가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듯한 여지도 있었다. 주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이 죄를 어찌 한단 말인가? 박어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송구하오나 무슨 까닭으로 자결까지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말없이 벽만 바라볼 뿐이었다. 박어사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죄라. 스스로 죄를 지었단 말하는 것인가? 그토록 무거운 죄라면 필시 원죄의 터, 혹 순천부사의 학정 탓은 아니겠는가? 순천부사의 악행과 가렴주구는 이미 근처 고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박문서 어사가 순천부를 찾은 것 또한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박의사의 머릿속에는 빠르게 여러 실타래들이 엮이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제 힘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우선 마음이 진정하시고 속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안 될 말이요. 귀신이 와도 풀기 어려운 일을 그대들이 어찌 해결하겠소? 낯선 이들이 풀 수 있는 일이었으면 진작 내가 손을 써보았을 것이오. 그러자 제보기가 나섰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지 않았사옵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도와드려야지요. 주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이없다는 듯
피씨 웃었다. 하, 이 사람들 참 고집 한번 세구먼. 이 부끄러운 일을 생면부지 나그네 앞에서 또 꺼내라 하시오. 박의사가 단호히 말했다. 낭자의 부르짖음도 들었고 약사발도 보았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 할 때는 반드시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 그 사연을 들려주시면 저희가 도울 여지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소. 그러니 그 값으로 내 목숨을 내놓으려는 것뿐이오. 박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그토록 귀중한 물건이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이든 기필코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인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박문수는 품 안의 마패를 만지작거렸으나 끝내 꺼내지 않았다. 이럴 때면 마패의 절반만 보여도 모두 고두백배하며 진실을 쏟아낼 것이나 박문수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암행어사인 박문수도 이익에 시골 백성 앞에서조차 마치 애원하듯 사정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백성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신분을 가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주인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스스로 죽으려던 찰나에 그대들이 뛰어든 것도 어찌 보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겠지요. 이 또한 전쟁 같은 인생살이의 한 곱이라 생각하고 이제 모두 말씀드리리다. 그의 첫마디는 이러했다. 밀부의 행방을 찾아주시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이 고을에서 이방일을 맡아온 김명주라 하오. 그는 말끝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김명주는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인물이라 평할 정도였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욕심 많고 작은 일에도 박경을 일삼는 봉관 사또와는 매사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사또 역시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으나 딱히 파면할 구실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곁에 두고 있는 형국이었다. 각설하고 며칠 전의 일이었다. 봉관 사또가 김명주를 불러 명을 내렸다. 이방 듣거라. 내 요즘 몸이 편치 않아 출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너를 내 대신 가명에 보내려 한다. 김명주가 공손히 물었다. 가명에는 무슨 일로 다녀오라 하시옵니까? 사또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명에 가서 미부를 수령해 오거라. 이는 원래 관아의 수령인 내가 직접 가서 받아야 마땅하나. 내 몸이 이처럼 성치 않으니 그대에게 맡기는 것이니라. 착오 없이 조심조심 가져오너라. 김명주는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하명하신 대로 정성을 다해 다녀오겠나이다. 사또의 방을 물러난 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일개 지방 관아의 이방이 미부를 받아온다 하여 가마를 타고 갈 수도 없고 호위까지 동원할 만한 큰일로 꾸밀 필요도 없었다. 결국 그는 마부 한 명만 데리고 가명에
다녀오기로 마음을 정했다. 가명으로 향하는 길은 의외로 순조로웠다. 어떤 타이도 없이 강을 건너고 산을 지나 가명청사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곳에서 김명주는 오치된 조그만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다. 바로 그 속에 미부가 봉인되어 있었다. 상자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봉납 위에는 관용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밀부를 손에 넣은 김명주는 함께 간 마부 윤복재와 역사의 방 하나를 빌려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역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난 뒤 마부 윤복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으리, 잠시 성황 구경을 하고 오겠사옵니다. 김명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너무 늦지 않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대충 둘러보고 돌아오겠나이다. 윤복재는 밖으로 나가 사라졌고 돌아온 것은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뒤였다. 김명주가 물었다. 어디를 그리 오래 다니다 이제 왔느냐? 어서 눈부터 붙여라. 내일 새벽 일찍 길을 떠나야 하지 않느냐? 윤복재는 아무 말 없이 마을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마치 말 손질을 하는 듯 한참을 꾸물거리다가 방으로 들었다. 다음 날 새벽 윤복재는 말 고삐를 잡고 김명주를 태운 뒤 역참을 나섰다. 순청 고을이 가까워질 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었다. 가던 길 중간중간 역사에 들러 쉬어갈 때에도 밀부가 든 상자는 늘 김명주 품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 밀부란 봉관 사또가 수사를 겸임하게 되는 임명장이었으니 그 값어치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김명주는 길을 가다가도 품속을 확인하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품속을 만지작거리며 상자가 제대로 있는지 거듭 살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순청고를 10리 남짓 앞둔 지점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앞에서 집더미를 잔뜩 실은 마의 수레가 덜컹거리며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수레 둘레에는 몇몇 행인들이 느릿느릿 따라오고 있었다. 윤복재가 말고삐를 당기며 난처하다는 듯 말했다. 나으리, 길이 좁아 서로 지나가기가 난감하옵니다. 김명주는 수레와 말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내 보기엔 조심만 하면 엇갈려 갈 수 있겠구나. 말을 바짝 붙여 천천히 지나가 보거라. 그러나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말이 갑자기 콱 고개를 틀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밤수레처럼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뒷발로 땅을 차며 털썩털썩 헛발질을 하고 고삐를 잡은 윤복재는 크게 놀라 뒤로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 김명주의 화가 돼 불길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마부 윤복재는 다급하게 말의 귀를 붙잡았다. 그러나 말은 이미 광기가 돈 듯 미친 듯 날뛰기 시작했다. 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양옆으로 흩어져 길을 비켜주었다. 그 틈으로 말은 번개처럼 뛰쳐나가 쏜살같이 내달렸다. 나으리! 윤복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만 말고삐를 놓치고 말았다. 말은 한동안 길을 헤매듯 날뛰더니 이내 벼랑 끝에 우뚝 섰다.
벼랑이 아주 깊지는 않았으나 말과 함께 내려가면 큰 부상을 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유, 어서 저 말을 붙잡아야지. 하지만 어떻게 붙잡는단 말이오? 입씨름만 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사이 상황은 더욱 아슬아슬해졌다. 말이 앞발을 번쩍 들어올리며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질 듯 기울어지는 그 순간 김명주가 단숨에 결심을 굳히고 말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졌다. 퉁! 김명주가 굴러떨어지자 바로 뒤이어 말이 벼랑 아래로 추락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내쉬었다. 아휴, 다행일세.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먼. 김명주는 언덕 아래로 떨어지며 잠시 정신을 잃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하게 눈을 떴다. 윤복재가 부축하며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나으리, 이제 정신이 드셨사옵니까? 김명주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가장 먼저 외쳤다. 아이, 상자! 밀부 상자는 어찌 되었느냐? 밀부 상자는? 윤복재가 품에서 상자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나으리, 여기 있사옵니다. 안심하소서. 되었다. 아유, 이제야 숨을 돌리겠구나. 김명주는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었다. 가자, 서둘러 길을 재촉하자. 더 늦기 전에 관하로 들어가야 한다. 그는 귀중한 밀부 상자를 품 깊숙이 끼고 순천부로 향했다. 그러나 본관 사또에게 곧장 들어갈 순 없었다. 아무리 흙을 털어내어도 의복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시내에 들러 옷차림을 가다듬은 뒤에야 사또 앞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그 밀부가 이미 온전히 그의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님, 가명에는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딸 오경이 반갑게 맞았다. 김명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무사히 다녀오긴 했지. 다만 길에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옷이 더러워졌구나. 갈아입어야겠다. 김명주는 몇 해 전 상처한 몸이라 집안에는 딸 오경과 계집종 추나만이 살림을 거들고 있었다. 그는 내실로 들어가 밀부 상자를 문갑 위에 올려두고 옷을 들고 건넌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경이 옷 시중을 들며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해드렸다. 그렇게 옷을 모두 갖춰 입은 뒤 김명주는 다시 내실로 들어섰다. 그러나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김명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문갑 위에 두었던 그 밀부 상자가 겉모양은 같았으나 봉인이 사라져 있었다. 더구나 조금 전만 해도 낙마하면서 묻은 흙자국이 선명했는데 상자는 너무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김명주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아이 세상이 이럴 수가. 그는 다급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계집종 추나만이 앉아 있었다. 김명주는 벌컥 소리를 쳤다. 인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상자를 어떻게 한 것이야? 추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나으리,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상자는 아까 있던 그대로 아니옵니까? 김명주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다. 아무리 똑같은 것을 갖다 두었어도 상자가 다르다. 봉인이 없지 않느냐.
춘하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떨었다. 아니 그러면 나으리를 배없는 새내가 그걸 바꿨다고 의심하시는 것이옵니까? 하지만 김명주는 더 이상 말로 할 기운이 없었다. 그는 곧장 상자를 움켜쥐고 뚜껑을 열어젖혔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텅! 상자는 비어 있었다. 김명주는 상자를 내려놓고는 두 손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제 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이젠 내 목숨도 다 되었구나. 그는 땅이 꺼지도록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상감마마께서 친히 내리신 귀중한 밀부를 내가 분실했으니 이 몸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 목숨보다도 본관사도 나으리께서 먼저 무사치 못할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김명주는 방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장탄식을 쏟아냈다. 사실 이 일이 탄로나면 본관 사또가 선두로 인책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또의 장래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내 그는 정신을 차리려 애를 쓰며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밀부가 나올 리 없었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뒤지고 문간 밑까지 손을 넣어보았으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김명주는 관가로 달려갔다. 사또를 뵙는 데조차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사또는 그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자네는 무슨 낯빛이 그러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김명주는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울부짖었다. 사또, 큰일 났사옵니다. 이 목숨을 죽여주시옵소서. 사또의 눈빛이 번쩍했다. 아니 큰일이라니. 어서 당장 무슨 일인지 말하지 못할까? 무슨 예감이 스쳤는지 그의 목소리는 이미 다급해져 있었다. 김영주는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 미부 상자를 잃어버렸나이다. 순간 관간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렸다. 뭐라? 지금 뭐라고 했는가? 상자, 밀부 상자를 지금? 예, 밀부를 잃었나이다. 사또는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얼굴빛은 순식간에 하얘졌다가 곧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충격이 컸다. 본래 밀부는 수령인 사또가 친히 가명해서 받아와야 할 물건이었다. 그런데 스스로의 편의로 이방에게 맡긴 데다가 그마저 분실되었다 하니 이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죄였다. 사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앞에선 이방 김명주는 좌불안석이었다. 그러나 사또의 정신 상태로 볼 때 지금이라도 자초지종을 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명주는 힘을 짜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낙마한 일, 집에 들른 일, 상자가 바뀐 상황까지 상세하게 말하였다. 하지만
사또는 반쯤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이방의 말을 듣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사또, 저에게 사흘, 아니 이틀만 더 기한을 주신다면 반드시 미부를 찾아오겠나이다. 김명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사또는 기운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라 꾸짖을 힘도 호령할 힘도 모두 빠져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김명주는 곰곰이 생각을 거듭했지만 상자가 바뀐 까닭을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고약한 판관으로 소문난 사또가 수사를 겸임하게 되는 행운을 잃게 되었으니 그 점만큼은 조금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헛된 위안일 뿐 그의 마음속은 더욱 깊이 타들어갔다. 결국 그는 계집종 춘하를 잡아들여 엄히 문초했다. 그러나 춘하는 죽어도 아니라고 빡빡 우겼다. 나으리, 어찌 감히 쇳내가 그 귀중한 물건을 숨겼겠사옵니까? 그것이 쇳내에게 무엇이 된다고 그런 일을 저지르겠사옵니까? 김명주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년아, 그 방엔 니년 하나뿐이 아니었느냐. 그런데도 밀부의 행방을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 말이야. 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쇳내는 정녕 모르는 일이옵니다. 나으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사또에게 약속한 날이 바로 내일이었다. 범인은커녕 단서 한 가닥도 잡지 못했다. 사또는 이미 절망에 빠졌고 김명주 자신도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그는 결심을 굳혔다. 약사발을 손에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딸 오경이 깜짝 놀라 아버님! 하고 달려와 약사발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김명주는 그 작은 딸을 완강히 밀쳐내었다. 저리 가라. 더는 부질없다. 이 아비는 이미 죽을 죄를 지었다. 오경은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버님.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나 이방 김명주의 결심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오경은 아버지가 자결하려 하자 혼이 빠져 춘하야! 이 춘하야! 하고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하지만 춘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경은 더 이상 체면을 따질 겨를도 없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밖으로 달려나가 춘하를 찾기 시작했다. 한편 박어사와 칠복은 오경에게서 모든 사정을 들었다.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박어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 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상감마마께서 내린 밀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며 조정에 파문을 일으킬 사건이었다. 하늘이 도왔구나. 이 중대한 일을 당해 내가 때맞춰 이곳에 왔으니. 박어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그 계집종을 불러올 수 있겠소? 박어사가 오경에게 물었다. 오경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니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나이다. 아버님께서 자결을 못하신 덕에 조금 정신이 들었사오나 춘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복을 돌아보았다. 칠복아, 네 생각에는 누가 밀부를 훔친 것 같으냐? 칠복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아, 그거야 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어사가 눈썹이 치켜 올렸다. 아이들도? 그게 무슨 말이냐? 제복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계집종 춘하의 지시옵니다. 정녕 그 아이의 지시라 보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제복은 손가락을 꼿꼿이 세우며 말했다. 나으리, 이방 나으리께서 낙마했을 때 상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 잠깐 사이에 흙 하나 없는 깨끗한 상자로 바뀌었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때 방 안에는 추나 혼자 있었다 하니. 아니 분명 그 아이의 짓이 아니겠사옵니까? 박어사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추나를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알 일이겠지. 최복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으리, 그 종년이 돌아오면 제가 포졸로 가장하여 신문에 보겠사옵니다. 아무리 악독한 년이라도 제 기세에 굴복할 것이옵니다. 박어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최보가. 그런데 말이다. 그 추나란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밀부 상자를 훔쳤겠느냐? 그것이 보물이라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더냐? 제복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아마도 상자 속에 금은보화라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사옵니까? 박어사는 곧장 반문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상자를 마련해 바꿔놓았을까? 그 어린 계집종에게 그런 수완이 있다고 보느냐? 제복은 이번엔 진짜로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건 글쎄요. 나으리 잘 모르겠사옵니다. 제복이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하는 동안 박문수는 김명주를 향해 말했다. 그 상자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소? 김명주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문제의 상자를 들고 내려왔다. 박어사는 상자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자세히 살폈다. 그러다 문득 소리쳤다. 아니 주인장, 이 상자는 새로 만든 상자요. 그 말에 칠복도 눈을 부릅뜨고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에서는 아직 나무에 생내음이 풍기고 칠도 막 마른 듯한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다. 이건 아주 계획적입니다, 나으리. 칠복이 말했다. 박어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똑같은 상자까지 준비해 둔 걸 보면 분명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다. 하지만 곧 말을 이었다. 허나 그 계획적이란 말도 기이하지 않느냐. 춘화가 그런 상자를 본 적이 없을 터인데 어찌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었겠느냐. 박어사는 다시 김명주에게 물었다. 안방 문갑 위에 상자를 올려둘 때 그때까지 흙이 분명히 묻어 있었소? 예, 그렇소. 모서리 쪽에 흙이 확실히 묻어 있었소.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돌아와 보니 상자가 하나도 더럽지 않고 말끔했다. 그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김영주가 소리쳤다. 걔 누구냐? 춘하가 왔거든 곧 안으로 들라야 하여라. 잠시 후 방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춘하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어사는 위험 넘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춘하란 아이냐? 춘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쇳내가 춘하이옵니다. 박어사는 바로 직설적으로 물었다.
네가 상자를 바꿔놓았느냐? 춘하는 고개를 번쩍 들고 박어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쇠내는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정말 모른단 말이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예, 쇠내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정말이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사람을 찾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 위험 있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김명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사도께서 이 밤중에... 그는 황급히 옷 매무새를 고치고 대문으로 달려갔다. 대문 밖에는 마부 윤복제의 인도로 본관 사또가 와 있었다. 김명주는 허리를 깊이 굽히며 말했다. 사또, 어인행차이시옵니까? 사또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니 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더구나. 사또는 말에서 내려 이방의 안내로 사랑으로 향했다. 아직 이 산을 발설하기도 어렵고 소문이 새는 것도 두려워 윤복제를 앞세워 몰래 찾아온 것이었다. 좌정한 사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방, 그 상자는 찾았느냐? 그러자 김명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직 찾지 못했나이다. 사또가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못 찾았다고? 예, 하지만 여기 계신 선비께서 찾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옵니다. 사또는 박어사 쪽을 흘끔 보며 물었다. 이 선비가 찾겠다고 하더냐? 네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더냐? 김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차림새는 남루하오나 보아니 예사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그 과객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단 말이냐? 예, 사또께서 한번 직접 보시옵소서. 그러시, 그리 하자. 그렇게 김명주의 안내로 사또는 박문수와 춘하가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사또는 들어서자마자 중요한 질문을 내리쳤다. 그대들이 미부를 찾을 수 있겠느냐? 박어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예, 힘껏 찾아보겠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곧장 춘하에게 꽂혔다. 그대 보기에는 저 춘하란 아이가 훔친 것이 아닌가? 그 말에 제복이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추리한 모든 정황을 조목조목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복은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댁 식구는 셋뿐인데 주인 부녀께서 숨지셨을 리야 만무하지 않사옵니까? 설령 춘하가 잠시 방을 비웠다 해도 의심을 피할 길이 없는 형편이옵니다. 사또는 제복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봐라. 복제 어디 있느냐? 마부 윤복제가 마루 앞에 달려와 엎드렸다. 어서 인연을 묶어 끌어내려라. 사또의 목소리는 서슬이 퍼렇게 날카로웠다. 박문수가 급히 나섰다. 사또, 어찌 그러시려 하옵니까? 그러나 사또는 이미 이 성을 이룬 듯 하였다. 인연이 바른 대로 물 때까지 몹시 쳐라. 아무리 독간년이라 해도 내 앞에서는 혀가 풀릴 것이니. 사또는 관가로 끌고 갈 여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처벌하려 들었다. 윤복제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춘하를 꽁꽁 묶어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사또는 거침없이
명령했다. 이 방은 마당에 횃불을 밝히고 복제 너는 굵은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없었다. 잠시 후 마당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춘하는 마당가에 서 있는 오래된 정자나무에 묶였다. 젊은 처자가 나무에 매어 떨고 있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요염하면서도 가엾고 비참해 보였다. 아직 매를 대라는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건만 춘하는 무서움에 몸을 떨며 울상이 되었다. 마치 이미 매를 맞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본 박문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사또에게 간곡히 말했다. 사또, 아직 춘하가 범인이란 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았사옵니다. 부디 매질은 멈춰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또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본래 성정이 포악하고 고집이 센 데다 지금은 밀부를 잃은 공포와 붕괴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사또는 정자나무에 묶여 몸부림치는 춘하를 노려보며 호통쳤다. 니년이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감히 나를 죽이려 드느냐. 이 앙큼한 계집년아, 얼른 밀부상제를 내놓지 못하겠느냐. 오늘 안에 내놓지 않으면 네 목숨은 이 자리에서 끝난 줄 알아라. 춘하는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사또, 셋내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억울하옵니다. 박문수가 앞에 나서며 간곡히 말했다. 사또, 매질은 죄가 밝혀진 뒤에도 늦지 않사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옵소서. 그러나 사또는 이미 분노에 눈이 먼 상태였다. 박문수의 말은 바람 소리 마냥 허공으로 흩어졌다. 사또는 악에 바친 듯 호통쳤다. 복제야, 전년의 입에서 시토가 나올 때까지 매우 치거라. 마부 윤복제는 사또의 명을 받들어 굵은 나무 몽둥이를 찾아들었다. 그리고 정자나무 앞에 서서 춘하를 내려다보았다. 사또는 다시금 윽박질렀다. 자, 이래도 입을 열지 않겠느냐? 춘하는 비틀거리며 울먹였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셋내는 정녕 모르는 일이옵니다. 사또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지독한 년, 복제야, 힘껏 쳐라. 사정을 보았다가는 너도 혼날 줄 알아라. 윤복제는 손에 쥔 몽둥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러나 팔이 떨려 도무지 내려치진 못했다. 왜냐하면 춘하의 얼굴은 살을 애는 듯한 공포에 굳어 있었고 떨리는 어깨는 어린 짐승처럼 작게 들썩이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차마 사람의 눈으로 보고만 있기엔 어려울 만큼 가엾기 때문이었다. 윤복제는 결국 매를 치지 못한 채 손과 어깨만 떨어대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사또는 이를 갈듯 소리쳤다. 네 이놈! 거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게냐? 너도 매를 맞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하긴 네 놈에게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부 주제에 나이 뛰는 말 하나 다스리지 못해 주인을 고생시킨 죄 또한 크다. 어서 저 계집년을 매우 쳐라. 윤복제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몽둥이를 내려 춘하를 한 차례 내리쳤다. 사또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이놈, 그게 매라고 때는 것이냐? 힘껏 치라 하지 않았느냐? 윤복제가 팔에 힘을 빼고 조심스레 치자 사또는 노바에 대발하여
발을 구르며 호령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비록 마부라 하여도 아직 사람의 인정이 남아있구나. 그러나 사또의 광포한 명령이 다시 떨어졌다. 매우 쳐라. 매우 치라 하지 않았느냐. 다리가 부러지도록 쳐라. 윤복제는 벼락 같은 호통에 놀라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몽둥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퍽, 퍽. 횃불 아래에서 춘하의 몸이 흔들렸고 춘하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아! 한 번 짧게 비명이 새어나왔으나 곧바로 이를 악무이며 더는 울음도 비명도 내지 않으려 애를 썼다. 사또는 더욱 화를 냈다. 이년, 그 상자를 어디에 감춰두었느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춘하는 흐느끼며 힘겹게 대답했다. 모릅니다. 쇠내는 정녕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분노로 달아올라 손바닥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이런 지독한 년. 복제야, 다리가 부러지도록 힘껏 쳐라. 살이 찢어지도록 쳐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윤복제는 마치 신들린 듯 두 눈이 번쩍 뒤집혀 광기 어린 기세로 매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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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두 눈은 횃불에 비쳐 마치 짐승처럼 광기를 띄었고 팔에는 한 줌의 사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박문수가 외쳤다. 그만! 매질을 멈추어라! 어서 멈추지 못할까? 사또도 뒤늦게 소리를 질렀다. 멈추어라! 복제야! 내 멈추라 하지 않느냐? 그러나 광기에 젖은 윤복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계속 매질을 퍼부었다. 한참 뒤에야 예? 문득 정신이 돌아와 그는 몽둥이를 멈춰 세웠다. 이마에는 송알송알 땀방울이 맺혀 등줄기까지 식은땀이 흘렀다. 춘하야, 그 상자는 어디에 감추었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사또의 고함이 마당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정자나무에 묶여있던 춘하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기절해 있었던 것이다. 사또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그년이 깨어나도록 물을 끼얹어라. 윤복제는 번개처럼 우물러 달려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와 기절한 춘하의 온몸에 마구 뿌렸다. 찬물이 몸을 적시자 춘하는 부르르 떨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눈이 천천히 떠지는데 그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광기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정면에서 사또를 노려보는 춘하의 눈빛은 섬뜩할 만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쌓였던 원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또가 윽박질렀다. 이년, 또 다시 매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식토를 할 것이냐? 춘하는 입술을 꾹 깨물고 오히려 비웃음이 섞인 듯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때리려면 마음껏 때려보아라. 죽이려면 죽여보아라. 그 당돌한 대답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방금까지 매를 맞고 울던 어린 계집종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사또는 더 큰 소리로 몰아붙였다. 니년이 밀부 상자를 감추었느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그러자 춘하가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다. 그래, 내가 감추었다. 아무도 못 찾을 곳에 내가 직접 감추었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박문수도 놀라 춘하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의문이 떠올랐다. 이상하다. 이 아이가 범인이라기엔 너무 많은 점이 부족한데. 그러나 사또와 김명주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환한 빛이 비쳤다. 사또는 숨을 몰아쉬며 급하게 물었다. 그 상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서 말해라. 사또는 마치 죽음에서 부활이라도 한 듯 얼굴이 밝아졌고 김명주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춘하는 비틀거리는 정신을 붙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곳은 나만이 알고 있는 곳이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찾지 못할 곳이오이다. 그곳이 어디냐?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사또가 다급하게 다그쳤다. 그러나 춘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한을 품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도 입을 열 수 없다. 그 말에 이방 김명주는 순간 숨이 턱 막힌 듯 놀랐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춘화는 이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5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신 내 아버님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또가 난감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춘하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아직도 기억나지 않느냐? 5해 전 상간마마를 비방했다는 억지 핑계를 씌워 내 아버님을 하옥시키고 날마다 매질하며 고문하지 않았느냐? 끝내 우리 집안 토지를 몰수해가고 아버님을 방면한 뒤에도 장독으로 쓰러지게 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승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그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그 한마디 한마디는 불덩이처럼 뜨겁고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사또의 안색은 찰나에 새파랗게 질렸다. 두 다리는 떨려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아이, 저런 고약한 년을 보았나? 아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니년 차례다. 밀부를 훔친 죄로 니년을 취죄하겠다. 사또는 조급한 마음에 이까지 갈며 소리쳤다. 복제여, 그년이 입을 열 때까지 사정을 두지 말고 아주 쳐라. 그러나 춘화는 오히려 더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이제 내 입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춘화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숨을 삼키며 탄성을 질렀다. 박문수는 번개처럼 앞으로 달려가 춘하의 턱을 받치며 외쳤다. 춘하야! 춘하야! 그러나 춘하는 대답이 없었다. 박문수는 그녀의 입을 벌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또를 돌아보았다. 사또, 혀를 깨물었소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혀를 깨물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은커녕 생명마저 사경을 헤맬 수 있다는 뜻이었다. 사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제 나도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그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다. 이방 김명주 또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사또, 제 잘못이 그옵니다. 이놈의 목을 차라리 쳐주시옵소서. 에이, 악독한 년! 사또는 광분한 듯 외치고 나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다. 혀를 깨문 자가 상자의 행방을 숨긴 채 쓰러졌으니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칠보가 가자. 밀부는 오늘로서는 찾기 어려운 모양이다. 예, 나으리. 두 사람은 객사를 찾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조금 전의 비극이 박문수의 가슴을 깊이 눌렀는지 그는 한동안 말없이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칠복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으리, 이 고의 사또는 아무래도 나으리께 혼이 나야 할 것 같사옵니다. 행동이 너무 포악하지 않았사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 저 사또는 자연히 죽게 되어 있다. 자연히 죽는다 하면 혹 밀부건으로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지금 일로 인해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칠복은 더욱 난감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으리, 밀부는 이제 찾을 길이 막연하지 않사옵니까? 춘하가 입을 다물고 죽어버리면. 박문수는 담담히 말했다. 아니다. 밀부 상자는 찾을 수 있다. 분명히 찾는다. 그 말에 칠복은 그만 눈을 크게 떴다. 정말로 찾을 수 있사옵니까? 소인은 이미 포기한 줄 알았사옵니다. 박문수는 짧게 웃었다. 찾을 수 있고 말고. 칠복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이방의 집을 샅샅이 뒤지실 생각이옵니까? 하지만 아까 그 추나란 계집이 혹시 상자를 들고 집 밖으로 도망쳤을...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말했다. 아니다. 그렇게 수선을 떨 필요는 없다. 한참이나 뒤져찾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찾을 길이 있다. 그는 무슨 확신이라도 있는 듯 태연했고 칠복은 점점 더 알 수 없다는 듯 눈알만 굴렸다. 희한하네. 온 순천고를 다 뒤진다 해도 그 귀한 상자를 찾기란 막막할 터인데 나으리께서는 대체 무슨 수를 쓰시려는 걸까? 관가로 돌아온 순천 사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거리며 궁리에 잠겨 있었다. 참말로 난감한 일이로다. 내일이면 감사 영광께 복명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밀부가 없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다 문득 번개처럼 생각이 떠올랐다. 옳지. 가짜 밀부 상자를 하나 만들어 차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감사가 설마 지방 원님더러 상자를 열어보시오 하고 말할 리도 없지 않은가? 네 참 어찌 이런 기막힌 지혜를 진작 떠올리지 못했단 말인가? 하하하하. 그는 스스로의 꾀를 신통하다고 여기며 마음을 조금 놓은 듯 하였다. 다음 날 순천 부사는 가짜 밀부 상자를 허리에 찬 채 거드름 섞인 발걸음으로 전라감영으로 향했다. 감사 앞에 나아가 복명을 마치려는 순간 여봐라, 저놈을 잡아 당장 하옥시키렸다. 감사의 목소리가 날벼락처럼 터졌다. 사또는 허둥지둥 손을 저었다. 영감, 어인 말씀이옵니까? 소인이 무슨 죄를... 하지만 이미 감영의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와 순천 사또의 두 팔을 비틀어 결박을 했다. 감사는 차갑게 지켜보다가 곧잔 등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네 이놈! 가짜 밀부를 차고 오다니. 네가 가져와야 할 진짜 밀부는 바로 여기 있다. 감사 손에 들린 것은 전날 밤 사라진 그 밀부 상자. 봉인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완전한 원본이었다. 사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제 정말 끝장이로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저 밀부 상자가 감사의 손에 있는 것이란 말인가? 순천 사또는 그 의문을 풀지도 못한 채 옥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 시각 순천 성문을 빠져나가는 두 나그네가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박문수 어사와 칠복이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문수가 말했다. 칠복아, 김명주가 말해준 사건의 내력을 듣고 나는 곧 범인을 짐작하였다. 칠복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이옵니까 나으리? 그렇다면 범인은 춘하가 아니었사옵니까? 박문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춘하가 범인이라기엔 미심쩍은 점이 너무 많았다. 나는 처음부터 윤복재, 그 마부를 의심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했다. 생각해보아라. 김명주와 윤복재가 전라 가명에서 밀부를 수령해오던 그날 밤, 윤복재는 성안을 구경한다며 밖으로 나가 한참을 있다 돌아왔다 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돌아온 뒤에도 곧장 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한동안 꾸물거렸다 하더라.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윤복재가 목공소로 달려가 밀부 상자와 똑같은 상자를 급히 만들게 했을 것이라 보았다. 그래야 똑같은 상자가 갑자기 나타난 까닭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칠복은 감탄하며 말했다. 아하, 그렇사옵니다. 그러니 똑같은 상자가 안방에 놓여 있었던 것이군요.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윤복재는 말이 날뛰던 그 혼란한 틈을 타 밀부 상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말고삐를 놓고 주인을 구하는 척하며 상자를 바꿔치기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상자를 미리 만들어 온 마부 윤복재는 그 상자를 바꿔치울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노천읍을 심리 앞둔 벼랑길에서 짐을 잔뜩 실은 수레와 마주쳤다. 복재에게는 그야말로 절호의 순간이었다. 박문수는 천천히 정리를 이어갔다. 그때 수레가 지나갈 즈음 복재가 말의 귀를 꼭 붙들었다 했지. 그것부터가 수상한 짓이었다. 게다가 말이 갑자기 미친 듯 날뛴 것도 이상하였다. 박문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나 만약 복재가 몰래 준비해둔 바늘로 말의 귀를 찔렀다면, 그렇게 가정하면 이야기가 쉬워진다. 말이 놀라 날뛰자 복재는 말을 잡겠다는 핑계로 귀를 잡았을 터이고 김명주가 말에서 튕겨 떨어질 틈을 노렸겠지. 실제로 김명주가 언덕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자 복재는 황급히 달려가 자신이 준비해온 상자에 흙을 빠르게 묻힌 뒤 진짜 상자와 바꿔치기 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김명주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안심시켰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논리였으나 박문수의 추리는 어느 지점에서 막혀버렸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다. 만약 복재가 상자를 바꿔 쳤다면 안방에서 벌어진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안방에 있던 상자가 어째서 깨끗한 새 상자로 바뀌어 있었던가 말이야. 그건 복재로선 해낼 수 없는 일이었지. 그렇다면 춘하의 짓인가?
박문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다. 춘하가 했다는 건 도둑 말이 안 된다. 그 아이는 상자를 만든 적도 본 적도 없다. 게다가 상자를 어디서 구해온단 말인가? 박문수는 다시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허허, 복제의 짓이라면 안방에 새 상자가 수수께끼 끼고 춘하의 짓이라면 새 상자 자체가 수수께끼로구나. 둘 다 납득되지 않는군. 그때 대문 쪽에서 사또가 들이닥치자 박문수의 추리도 잠시 멈췄다. 사또는 칠복이의 성급한 보고를 그대로 믿고 춘화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막히게도 춘화는 스스로 범인이라 자처했다. 상자를 내가 감추었다고 말하는 바람에 사또는 상자의 진위 여부를 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매를 들게 했다. 박문수는 그때까지 여전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뒤 춘하가 부친의 원한을 토로하는 데서 박문수는 문득 모든 것이 눈앞에서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다. 아하, 윤복제가 처음에 매질을 주저하고 막판에는 마치 미친 듯 춘하를 때렸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아이가 바로 마부의 누이 동생이었기 때문이지.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했으나 그날 밤만큼은 입을 다물고 그저 칠복과 함께 객사로 향했던 것이었다. 뜻밖의 말인가? 박의사가 조용히 웃으며 묻자 윤복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아니, 당신은 어젯밤 이방 댁에 계시던 그분이 아니오? 그렇다네. 그리고 누이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자네도 마음이 몹시 아플 테지. 윤복제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치듯 말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소인은 도무지 모르겠는데쇼? 박어사는 더 따질 것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른다 해도 상관없네. 하지만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춘화는 자네 누이 동생이 아니던가? 윤복제의 눈빛이 한순간 강하게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움켜쥐고 박어사를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박문수는 조용히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다. 자네 아버지는 탐욕스러운 사또에게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집안 가산마저 몰수당했지. 갑작스레 모든 것을 잃은 자네 남매는 원수를 갖기 위해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네는 관가에 마부로 들어가고 누이 춘화는 양가 규수임에도 이방댁 계집종으로 몸을 낮추어 숨어 들어왔지. 복제의 얼굴은 벌써 창백해지고 있었다. 박문수는 계속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방이 밀부를 수령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냐. 밀부만 사라지면 사또가 문책을 당해 몰락할 것을 알고 있었을 테지. 그래서 자네는 그날 밤 목공소로 달려가 진짜와 똑같은 새 상자를 만들어 오고 바꿔칠 기회를 노린 것이었지. 박문수는 복제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며 말을 이어갔다. 마침 수레와 마주쳤을 때 자네는 말을 붙잡는 척하면서 말의 귀에 준비해둔 바늘을 찔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이 놀라 날뛰자 이방은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그 틈에 자네는 상자를 바꿔치웠지. 어떠한가? 내 말이 틀렸나? 윤복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문수는 마지막 결론을 차분히 던졌다. 이방이 옷을 갈아입으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말에서 떨어진 사정을 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춘화는 오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겠지. 그래서
이방이 방을 비운 사이 상자를 깨끗이 닦아놓은 것이네. 밖에서 묻은 흙을 털어내고 새 상자처럼 보이게 정리한 것이지. 춘하는 자네를 살리기 위해 모든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기로 결심한 것이야. 외아들인 오빠를 살려 집안에 대를 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이세. 윤복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하며 극도로 당황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문수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래, 춘하는 자네 뜻대로 진실을 숨기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죽음을 택했네. 어젯밤 자네가 너희 동생을 직접 매로 때려야 했던 그 상황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네. 자네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도 짐작하였네. 윤복재는 이제 완전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뒤로 물러서며 두 눈을 부릅떴다. 아니요. 소인은 춘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모르는 일이옵니다. 박문수는 부드러우나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사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지. 상자는 어디에 감추어 두었나? 복재는 이를 악물었다.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리 버티겠다는 건가? 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관아에 고발해도 되는 일일세. 나으리 뜻대로 하시오. 소인은 정말 모르는 사실일 뿐이오. 복재는 끝내 요지부동이었다. 박문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마패를 꺼내어 복재 앞에 내밀었다. 황금빛에 가까운 금속의 기운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복재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오사또 나으리? 그는 소리를 잃고 손발이 땅에 댄 채 그대로 엎드렸다. 오사또 나으리를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박문수는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어서 일어나게. 그리고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복재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말했다. 어찌 감히 거역하오리까? 이놈이 저지른 죄는 죽어 마땅하오나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그 대신 네가 감춘 미부는 곧바로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자네 원한을 풀어줄 겸 악독한 봉간 사또의 목도 베어주리라. 복재는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절했다. 오사또 나으리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이 은혜 백골이라도 되어 갚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일을 자백하였다. 그의 말은 박문수가 이미 추리한 것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복재는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다. 오사또 나으리 죄송하오나 밤중이 되면 다시 이곳으로 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밀부를 가져오겠나이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밤이 되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약속을 잊지 말게. 예, 반드시 가져오겠사옵니다. 반드시. 그날 저녁 박문수는 홀로 냇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복재는 이미 냇가에 나와 박어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오사또 전에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돌렸다. 무엇인지 말해보게. 복재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어젯밤 사또의 심부름으로 동헌 앞을 지나다가 사또께서 가짜 밀부를 만들어 허리에 차고 감형으로 복명하러 간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박어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정녕, 그리 똑똑히 들었단 말인가? 예, 소인이 두 귀로 분명히 들었사옵니다.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허허,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가는 셈이로군. 그거 아주 잘 되었네. 복제는 품속에서 밀부 상자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다. 달빛 아래 봉인이 붙은 채 밀부 상자는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오사또 나으리, 여기에 밀부를 가져왔나이다. 부디 소인의 누이 동생 춘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원수의 죄를 밝혀주소서. 박문수는 상자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그 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상자를 들어 살폈다.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겠지? 어찌 소인과 같은 미천한 놈이 상감마마께서 내리신 귀중한 물건을 열어보리까? 이번에 상자를 훔친 것 또한 단지 선친의 억울한 죽음 때문이었사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알겠다. 그 마음은 사무치도록 이해한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몸조심하여라. 이 일이 밖으로 누설이 되면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으니 말이야. 복제는 눈시울을 붉히며 엎드렸다. 어사또 나으리의 너그러우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박문수는 그를 보내고 객사로 돌아와 사건의 내막과 자신의 추리를 글로 정리했다. 그리고 밀부 상자와 함께 신뢰할 만한 여권을 붙여 감형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감사는 일의 진상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 밀부 상자도 안전하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반대로 탐욕스럽고 잔혹하던 본관 사또는 가짜 밀부를 차고 감형에 들어갔다가 즉시 죄가 드러나 마침내 사형에 처해졌다. 오늘 각색한 이야기는 한 계집종의 억울한 죽음으로 시작된 진실이 어둠을 뚫고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며 권세와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잔잔하면서도 비통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던 본관 사또는 끝내 자신의 탐욕이 만든 함정 속에서 파멸하고 말지요. 결국 이 이야기는 힘없는 이의 눈물 속에도 지켜야 할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은 오래 숨어 있어도 끝내 길을 찾아 나오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려는 한 사람의 선의가 얼마나 큰 억울함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이야기로 남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 통찰과 자비가 한 고울에 기울어진 정의를 바로잡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